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이 이마트와 카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PBR 0.2배의 저 PBR 주라도 이 적자 앞에서는 대기약이 무효하고 당국의 규제 칼날에 이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는 기업이라도 이 투자자는 결국 숫자로 판단을 한다. 저 PBR 테마의 열기가 한층 좀 시들해진 만큼 이 투자 전략을 다시 좀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죠.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 주가 부양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그간 계속 유입이 됐었는데요. 요 며칠은 좀 시들한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PBR 주들도 좀 시들시들한 것 같고요. 뭐 본질을 본다면 결국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기평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진행됐던 것이 1월 17일 이후였고 기간에 대한 매수가 저 PBR주에 유입됐던 것은 1월 18일, 19일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한 수급들이 유입되는 과정들이었는데 그 말인즉슨 저렴할 때 좀 더 이런 저 PBR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을 부추기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왔다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자체를 코스피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갭 상승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좀 더 잡아주는 역할도 충분히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대만 과권 지수라든지 또는 일본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한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파급 효과도 좀 더 드러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종목별에 대한 양상들은 조정폭이 나타났었지만 여전히 추세적 상승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양상들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였던 것은 말 그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코스닥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요건이 형성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이 좀 더 나타났지 않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가 또 2차 전지 쪽에 상당 부분 분포가 돼 있었는데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상승도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선반영됐다라는 것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주들이 다시 좀 길을 펴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 길을 편 섹터가 초전도체, 코인 이런 쪽이라는 게 조금 살짝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뭐 사실은 초전도체 코인 쪽은 일단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뭐 워낙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몰이가 된 것 같고, 네.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년에 이제 신성델타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아마 코스닥 시총 지금 상위권까지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페나케 현상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회사들 쪽으로 좀 확산이 됐다. 그 얘기는 사실 시장의 질 자체가 여전히 작년처럼 조급하고 또 좀 지나치게 쏠리고 있고 못 사면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서 이상로 대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1월 18일, 19일부터 선침해성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저 PBR주라고 해서 금융주를 위시해서 지주회사 쪽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던 것들이 이번 주 들어와서 화수목에 걸쳐가지고 기관 매매를 보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왜 거기서는 지금 왜 매도가 많이 늘어났냐면은 오름폭을 보면은 평균 30에서 37%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예. 당연히 단기에 차익을 실현할 욕구도 생겼고 그걸 사기 위해서 성장주를 팔았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수급이 이탈이 되면서 성장주가 급락한 측면도 있었고,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앞서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나오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컨퍼런스 콜을 보면 여기서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오늘 아까 카카오 말씀하셨지만 카카오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급하게 땡긴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를 오늘 공식화시킨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부를 의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이달 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싼 쪽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저 PBR 주가 부양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증시가 CPI 이슈가 있고 하루 만에 지금 다시 이렇게 길을 네. 폈고요. 일본, 중국도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았는데 역시나 우리만 조금 부진했거든요. 예. 이런 현상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회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1월 달과 12월 달에 코스피의 지수론으로 좀 보시게 되면 2,650, 2,670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그게 일단은 1월 한 달 동안에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면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에 저 PBR과 더불어서 뭐 어찌 됐든 뭐 이번 달 들어서 가지고는 순환매 관점으로 2,600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그동안에 코스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증시를 앞질러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PBR 쪽에 들어갔던 자금 자체가 어찌됐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상황들이고요. 위치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폭의 한 50% 정도밖에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메이저 수급이 됐든 개인 투자자 수급이 됐든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좀 뭐 유연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마닥에 많이 깔려 있었던 종목군들 네. 성장주 위주로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환경 자체는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어느 쪽으로 뭔가 이제 거수를 들어줄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월가에선 일단 뭐 CPI 살짝 높아도 대세는 뭐 큰 지장 없어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미 증시도 그래서 다시 상승 반전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국채 금리 여전히 4.2%이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존재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냥 괜찮다 하고 그냥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FOMC 의원들도 예상했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이제 우리가 3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세 번의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3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5월달에는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5월달에 50% 밑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그래도 6월달에는 하지 않을까? 어차피 올해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 한 번을 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깔려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FOM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PC는 이번에 괜찮을까요? 거기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타날 거야라는 지금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것들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앞서서 우리 이근영 앵커가 잘 짚어주셨던 것이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4.2%, 4.3%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4.5라든지 5%에 대한 의미 있는 구간까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은 우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AI에 대한 확대를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 자체가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고금리가 유지가 되더라 손 치더라도 그래도 AI는 가는 시장이잖아. 여기가 성장 섹터잖아. 그 얘기를 지금 시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AI에 대한 고점이다 아니다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 대한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뒤쪽에 좀 기업과 섹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요 얘기 좀 짚고 넘어가는 중인데요. 항상 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뭐 닷컴 버블, 금융위기 때와 지금 매우 흡사한 지금 미국 증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월가의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괜찮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 경고 시그널이 나오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일단 올라가고 있는 그림 자체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 지금 아마 미국 S&P 500이 지금 PER이 20배가 지금 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숫자가 나온다. 그때는 숫자도 안 나오는 것이 올랐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논리이긴 하지만은 일부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암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쉬는 연휴 때 보면은 뭐 거의 100% 가까이 93%인가 올랐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지금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포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저께인가 제가 네이버에서 보니까 1,800 정도 PER이 그렇게까지 이제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네.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거기도 약간 포모 현상 비슷하게 이제 그쪽으로 쏠림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아마 포워드 가이던스 대비로 했을 때 PER이 한 50배 중후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성장에 대한 그림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급격히 꺾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이 좀 편해지려면은 적어도 기간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식 쪽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포지션을 더 늘리지는 않고 있고요. 예. 뭐 어차피 미국 주식을 하는데 뭐 중소형주를 하거나 잘 모르는 회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갖고 있는 쪽으로 이제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알려진 회사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정도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한국 증시가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일단 외국인들 투자 들어온 걸 보면 1월 19일 이후로 해가지고 보면은 얼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7조 원 가까이가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고 선물도 5조 원 가까이가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로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이 추세를 갖다가 갑자기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경우는 어떤 금융 쇼크가 나거나 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급하게 포지션을 바꾸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값이 급격하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이마트 앞서 적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적자 기업들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뭐 나라 살림도 세수가 지금 안 들어와서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65조 적자. 경제가 지금 우리도 좀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일부 특정 기업이나 이제 업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식시장은 언제나 뭐 냉정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 실적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 때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장은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자금에 대한 성격 자체가 냉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뭐 2024년도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야,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내용들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하에도 계속 빠지는 그림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역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뭐 내수 관련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은 그런 모습들을 몇몇 기업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런 종목군들 좀 배제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뭐 국가 경제 부분들까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세 상승 자체가 한번 딱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에 대한 대세 상승 자체는 꺾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갈 거고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CPI에 대한 해석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숫자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예상치를 못 맞췄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거비 올라갔어. 근데 1월달에 주거비는 뭐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야. 네. 운송 서비스 요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시적일 거야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딱 하나거든요. 어찌됐든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거고 2월달, 3월달, 4월달 CPI는 어찌됐든 하락 추세를 만들어 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스토리들은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계속 가겠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찌됐든 1월달에 뒤처지면서 지금 디커플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또 3월달에 또 중국의 양회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양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들은 어찌됐든 시장에서 고평가야 또는 이쯤 되면 조정 나와야 되지 않겠어라는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방향성 자체는 당분간은 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은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놔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현금을 좀 많이 비축해둬라 이런 단계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봐야 되나요? 지금은 저는 사실 제가 뭐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주식을 조금 편입을 늘리는 입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만약에 기간 조정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 별로 빠질 거 없을 거고 만약에 지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그러면 같이 빠지는 어떤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늘리는 쪽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을 좀 늘리는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샀던 섹터가 조선주 쪽이었거든요. 사실은 조선주 쪽 같은 경우 그저께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가격 근처 왔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를 시작을 또 했거든요. 어.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선주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보던 섹터나 주식들 가운데서 좀 괜찮아 보이는 가격대가 오면 요번에 그리고 주가 좀 밀릴 때 저는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조금 편입을 더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던 섹터 내에서 가격이 좀 편해 보이는 것들은 좀 매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된 주식들 많이 올랐었는데 지지난주에 출연했을 때 제가 3분의 1 정도 줄였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면 오늘 조금 더 줄이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와가지고 못 줄였습니다. 근데 저는 2월 달은 어쨌든 저 PBR주들이 기간 조정이든 아니면은 약간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든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진짜 알짜가 되는 메인 주식들은 매수를 해야 될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 2월은 순환매 양상으로 해가지고 좀 바닥 구간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가 매수 전략이요. 예. 그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바로 보실 때는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식이 가는 걸까 이렇게 조금은 괴리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뭐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희망 고문을 하는 증시에 대한 방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결국 기대감이 본질적인 부분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좋아질 거야, 이제는 괜찮겠지, 지금은 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지라는 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일수록 더욱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서서 우리 이근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마트가 적자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저 PBR인데도 불구하고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빠지는 거에 그치는 거지만 코스닥은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상장 폐지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2월 달과 3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이 종목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다가 여기에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상장 실질 심사 안에서도 우리가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거래 재개를 많이 나타나 있는데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구제받기 대단히 힘든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미로 한 3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하인 종목은 안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10% 이상인 것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뿐이 볼 수 있지만 적다는 건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개인 주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총계가 자본금에 대해서 무조건 2배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자본 총계는 기본적으로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본금보다 못 버는 회사는 잠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코스닥 기업들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별도 기준으로 반드시 영업이익이 4개년 이상 적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관리 종목 넘어가야 됩니다. 관리 종목 넘어가게 되면 거래가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미리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도 좀 더 가리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PBR주들은 그러면 말씀의 결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럼 저 PBR주들은 끝난 겁니까? 아니면 더 가는 겁니까? 뭐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2, 3일여 기간 동안에 수급이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조정이 나오면서 거기서 빠져나왔던 자금 자체가 지금 성장주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2월 달에 어찌됐든 정부에서 세부 사항 발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정 수준 30% 40% 정도
한 2주여 기간 동안을 활용을 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2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부 세부 사항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 세부 사항 자체가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PBR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강제성을 띈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모멘텀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주가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겠다라는 뭔가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성장주가 있다는 이 기간 동안, 이 빈 기간 동안에 성장주들 순환매 관점으로 다 돌았던 종목군들 쪽에서도 물량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외부에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물량들이 들어와서 다시 저 PBR 중에서도 이제 뭐라고 내가 속가내기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서로 한번 확인하는 과정, 그러한 이제 소강 상태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그래서 좀 저렴해진 걸 좀 찾아서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렴해진 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조정을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실제로는 오늘 빠진 거거든요. 네. 그전엔 빠진 게 없는데 지금 하루 빠졌다고 저렴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간 조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일정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박스권이 돼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는 그림. 저는 지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2월 달 한 달은 어쩌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조정을 받는 이유가 앞서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 지금 이달 말에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네. 또 하나는 이달 말이 되면은 작년 12월 결산법인들 가운데서 일부 회사들은 이제 배당락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배당락이 원래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는데 대충 얼마 지금 배당하겠다고 공시를 지금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8,000원대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금융기관 지주회사들도 다 지금 얼마 배당을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그 배당락이 나오는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한 번 더 빠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보셨던 종목들 또 실제로 이게 저 PBR이라고 해가지고 매출도 안 나오고 이익도 안 나오고 또는 성장이 정체돼 있거나 재무구조가 안 좋은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 사놓으시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저 PBR이라고 하는 얘기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붙였지만 실제 내용은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밸류업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도 있고 이익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밸류를 업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지켜보시다가 그 기간 조정이 되면은 이달 말 지나가지고 보셔도 되고 또는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가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싼 게 네. 나올 수는 없죠. 저 PBR주들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보면 성장주들이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타이밍에 좀 눈여겨봐야 될 성장주 섹터라고 한다면 혹시 어디라고 보십니까? 2차 전지일까요? 2차 전지도 지금 현재는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움직이는 구간이라 봅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우선 이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이 우리가 한번 본질적인 의미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저 PBR 주가 부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0년도 3월달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빠졌을 때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철강주들 저 PBR이다,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종목군이 저 PBR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성장주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난 다음에 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저 PBR이라는 것이 부각되려고 하는 필수 조건은 결국에는 저렴해졌을 때 상대적인 가치가 너무 싸졌다고 판단했을 때 저 PBR이 부각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PBR이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마다 단기적으로 20% 내지 30%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정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 5%, 6%가 조정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네.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우리가 부양 프로그램이 나와줘야지만 그 이슈를 붙여가지고 올려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조정은 결국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고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폭이 컸다는 것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상승할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성장주 섹터군 안에서도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갑자기 급등색을 다 붙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성장주들도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현재는 낙폭과대라는 부분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장주 섹터도 빠진 종목군들은 반드시 가는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적 부분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여기서도 제가 STO 관련주 찝어드릴 수 있고 초전도체 찝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한정적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좀 더 그래도 좀 한 달 이상은 길게 본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포지션을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저 PBR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저 PBR 관련주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이제 일본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근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지만 강제 규정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예. 일본은 실제로 이제 제시한 가이드를 못 지키면 26년부터는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현금의 유무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도 돈을 안 맡깁니다. 뭐 제로금리인데 돈을 맡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디플레인데 뭐 굳이 현금을 써야 될 이유도 없고, 되게 현금을 그래서 금고나 장롱에 넣어놓고 있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어떤 혜택을 줘가면서 지금 증시에 유도했기 때문에 그걸 증시가 많이 빠졌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들어온 유입된 측면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의 저평가된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포지션이 많거나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 버블 터지면서 부동산에서 한번 박살이 나고 증시가 또 터지면서 증시에서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보면 그쪽 포션보다는 현금 비중이 많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현금을 가지고 어떤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재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이라고 했을 때 니네 왜 자산 가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각을 하든 소각을 하든 뭐라든 하라고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이 또 시클리컬이고 내수가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현금이 풍족한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주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단순히 저 PBR주 그 지표만 보고 사셨다가는 나중에 곤욕을 치르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회사의 어떤 주주환원 의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산업의 어떤 성장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대상을 선별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 PBR도 좀 더 신중하게 찾아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는 왜 이렇게 뜨는 겁니까? 제가 뭐 웬만하면 이 주제를 안 다루는데 예. 좀 너무 과격하게 올라요. 어렵습니다. 네.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내포를 하고 있지만 네. 전반적인 시장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초전도체의 상승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좀 넓게 보게 되면 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전달되는 내용들 자체,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 자체가 거의 고수익 상품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모 현상이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일단은 뭐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뭐 실체가 없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항상 명분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달 되게 되면은 또 이 LK
99에 대한 새로운 또 실증 작업을 또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초전도체의 일단은 일시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뭐 주식 시장이 계속 열리는 사이에는 제2의 초전도체가 나올 거고요. 제3의 초전도체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 경험상 과거 대비해서 이러한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우리 팬데믹 이후 또는 이제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을 좀 받고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의 이 주식 시장의 유입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다양화됐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내용들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빠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좀 사회적인 현상과 함께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종로마법사님 금감원이 초전도체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주고 계신데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지르면서 지금 코스닥 시총 8위에 올랐습니다. 시총만 3조 4천억 원대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발견된 겁니까? 이거? 있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사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뭐 카지노주들이 달려가거나 또는 이제 게임주들이 달려갈 때 그때 과거에 했던 얘기가 바카라 장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테마성 재료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더 열광하는 부분들이 많이들 보이게 되는 거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네. 우리가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이 세상에 발표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처음에 한번 상한가를 갈 때는 에이 초전도체 누가 봐 누가 믿어가 되지만 나중에 수급이 들어가고 그것이 돈이 들어갈 때는 진짜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보물선 관련 테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해 앞바다에 보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종목이 2번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인갑다 하고 거기에 수급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돼서야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는 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초전체가 만약에 오늘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문가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가 갔던 종목을 맞췄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거품이라는 거 확인되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이미 한 달,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초전도체도 갈 수도 있고 뭐 STO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형체를 논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좀 지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네온한 말씀을 주시네요. 네온한 게 주식시장이긴 하죠. 네. 지금 코인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또 다른 분이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코인이 진짜 두 번째로 또 잘 갔어요 오늘.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이런 기업들 잘 갔는데 여기는 뭐 분명하게 그래도 실체는 좀 있는 기업들 아닙니까? 뭐 앞서 신성 델타테크도 뭐 실체는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시총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겼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역시 뭐 반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얘기요? 네. 뭐 반감기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지금 일단 소위 ETF 자금이라는 기관 자금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앞으로도 여러 개 기관에서 지금 그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같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근데 저기 뭐 음모론적인 얘기에서는 뭐 미국 대선 자금 이슈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뭐 때문에 좋다 나쁘다 얘기는 네. 저도 잘 못하겠는데 미국 대선 자금 이슈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돈 세탁하기에 코인만큼 편한 게 없지 않나요? 대선 지금? 자금에 돈 세탁 설이 있다. 아무래도 천조국이니까 대선 자금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아니 이거는 그냥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게 네, 있는데 저도 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네.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그럼 이걸 밸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해석을 하기에 일단 ETF 자금들, 그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고 새 돈들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해서 봤을 때 뭐 주기적으로 또 그런 음모론을 제시하시는 분들 얘기는 미 대선 기간 때를 보면은 또 항상 그 전후에서 강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그냥 그런 얘기도 있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ETF를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예.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 현물 ETF 쪽으로 들어오는 이 자금을 소화하려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하루에 12,000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일 생산량 자체가 그거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한 900개 정도, 9,000개 정도, 900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비트코인에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 계좌가 없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실 텐데 아마 뭐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기술투자 정도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네. 이제 한화. T사이언티픽 뭐 이런 이제 위지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지난주 사실은 초반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지금 진행이 됐었고 어제 잠깐 쉬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급등을 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앞서 이제 초전도체를 저희가 테마주와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뭔가 이제 실증을 과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엮여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세를 좀 잘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감기가 오는 4월에 도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2012년부터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 회마다 그 상승하는 정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첫 해 반감기 때는 92배, 그 다음에 30배, 8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뭐 그에 따른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왜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 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 반감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만큼 반등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대세 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이 2019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 미국이 그때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 부분이 일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정책이 점진적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썼었거든요. 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돈을 뿌렸던 거지. 그때 일시적으로 점진적 금리 인상을 쓰면서 이자율을 올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고 현재도 인공지능이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늘릴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과거에 있던 흐름대로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앞서서 우리 최영동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2140년도까지 얼마만큼에 대한 비트코인 단위만큼만 찍어내는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가갈수록 오른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나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가상화폐는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형체가 있으니까 나스닥 기업들도 매수를 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트럼프도 샀었던데 심지어 앨런 머스크도 샀었던데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사던데 라는 것도 저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천만 원 뭐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저는 상당히 비싸다 보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도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셨던 4월달 뭐 반감기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이쪽도 오늘 좀 강세였는데 뭐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비대면 진료 좀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좀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회성 요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대 강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정부에서도
뭐 의사 집단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수용을 할 의지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경 진료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뭐 뉴스 플로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만약에 의사 쪽에서 이제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되는 스탠스를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 테마는 조금 더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자체가 원격 진료는 어찌됐든 뭐 미래 산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도 있는데요. 지금 루닛이 오늘 뭐 실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매출 251억 원, 사상 최대. 매출이 1년 전보다 80%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6% 줄었다 그래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죠. 네.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의료 AI 쪽은 당연히 성장할 건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제부터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지 성장할 거다라고만 하고 그 네. 성장해가지고 25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가까이 나가지고 지금 1조 한 6천억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전히 아직은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고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낙폭 과대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 있지만은 이게 작년과 같은 어떤 흐름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일러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매섭게 오른 게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작년 매출 8조 원 뭐 돌파 이것도 있지만 특히 4분기에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이 부분을 보면 내용면에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내용 면에서도 좋았고 네. 실제로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사실 낙폭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뭐 과거에 17만 원까지 갔던 카카오였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저렴해 보일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나가서 보면 현재 또 카카오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조작건으로 한번 연루됐던 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결국 이제 AI를 활용한 생성의 AI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중들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생성 AI 관련해서 이스트 소프트나 한글 컴퓨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중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AI 시장에 대해 꾸준하게 확대되는 상황 안에서 본다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활용한 생성 AI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바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늘 뭐 상승한 게 그렇게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이게 지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 대표님 생각도 같으세요? 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째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상대가 사실은 해외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스토리들.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4분기 실적에 대한 주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통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한 이제 뭐 비즈보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른 뭔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원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산업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숫자가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산업에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는 뭐 대만이라든지 뭐 가까운 동남아 쪽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국내 기업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정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계는 좀 극명하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이외에도 오늘 뭐 재무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반갑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가 성장주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서 진짜 숫자가 나와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카카오 흐름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의 심지어 직원분들도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톡옵션이든 뭐든 비술 꽂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렇게 뭐 산업들이 오늘 주가들이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주도 그렇고 최근에 뭐 시작들 괜찮은 반면 지금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유통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최근에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마트 적자를 좀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자회사 신세계건설이 영업 손실이 나면서 그 여파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긴 하던데요. 이마트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게 투자를 했었던 부분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유통업이 잘 되려고 하면 사실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수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네. 또 특히 유통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 신선 유통이니 뭐니 해가지고 당일 배송, 뭐 이길 배송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 PBR주라고 분류는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열어놓고 보면은 현금은 별로 없는 기업이 돼버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신세계건설 이슈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신세계를 제외해놓고 봐도 이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이 회사 괜찮아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회사를 좀 다시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산들은 좀 정리를 하고 좀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좀 어떤 방향을 잡았을 때 가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이것만 놓고 봐가지고는 사실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대적 흐름이 상당히 바뀌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저녁 끝나고 난 다음에 퇴근하시고 같이 그 장보러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이제 새벽에 문 앞에 나와 있는 신선식품들을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마트가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왔었는가를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냉혹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네이버 쇼핑 밑에 카테고리로 지금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탈출구가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마트는 그래도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주가는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뭐 알리익스프레스 네. 국내 이제 당일 배송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진출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뭐 이런 유통업체들 아무래도 네. 좀 상황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뜨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NHN KCP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네. 이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면서요. 네. 이 여기가 정말 이 중국의 업체들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이슈인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결제 서비스가 크게 보면 이제 벤과 피지사로 나뉘는데 벤 같은 경우는 쉽게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것들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피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을 더 맡아서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글 스토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결제 서비스를 넣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어플을 만드는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피지에 대한 수수료가 0.09, 뭐 0.1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알리라든지 또는 테무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대항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뭐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원만적인 이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분히 지금 현재 이런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은 앞으로 눈여겨야 대한 반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총책이 붙잡혀서 구속 기소됐죠. 20명이 챙긴 부당 이득이 이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6,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량은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15년 정도 된다고 하죠. 범인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이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 이제는 뭐 누구나 받아들이는 당연한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